계속해서 주민등록법을 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자 12번 18조 1항 나오는데요. 이 법에 따른 신고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한다. 서면으로 하는 건 당연한데 구술로 할 수도 있게 해놨네요. 근데 말로 하면 이게 기록이 안 남잖아.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문서로 남기게 됩니다. 말로 하더라도. 근데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13번 국외 이주신고. 자,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나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를 정할 때,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갈 때 그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원래는 해외 이주법에 따르면 해외 이주 신고를 따로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해외 이주 신고를 하는 순간 이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신고를 가름할 수 있다. 자, 괄호 2번에 제10조의 이 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는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했어요. 저 앞쪽에 가면 다시 148페이지 아래에 있었죠. 148페이지 아래에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 신고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렇게 신고했던 사람이 자 다시 152페이지 다시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또 출국하려는 때 그냥 이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봐. 그죠? 다시 해외에 또 출국하려고 할 때는 또 국가로서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은 별건 아닌 것 같아요. 괄호 3번 시장군수청장은 이렇게 신고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한다. 자, 괄호 4번 요것도요. 해외 이주 신고라고 출국하려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괄호 5번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밑으로 봅니다. 주민등록의 관리. 자, 152페이지 하는 거예요. 3번 주민등록의 관리. 1. 자료의 제공.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정자치부 장관은 재외국민의 거주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법무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뭘 요청하나 보세요. 시장군수구청장과 행자부 장관은 이렇게 돼 있죠. 시장군수구청장과 그다음에 행자부 장관은 누구에게 여기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이렇게 요청한다는 겁니다. 자,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자료나 국내 거소 신고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외교부 장관에게는 해외 이주 신고 자료나 재외 국민 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괄호 2번은 반대예요. 또 법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은 이제 이 사람은 여기에 뭘 또 요청한다고 나와요. 법무부 장관 및 외교부 장관은 국내 거소 신고자 관리 또는 재외 국민 등록 등에 필요할 경우에는 저 사람들이 저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등록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또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요청할 때 이제 드는 비용들은 면제합니다. 사용료나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다 같은 국가기관끼리 서로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 2번 제목이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이렇게 나와 있죠. 아마도 이제 20점짜리로 문제 낼 때 이런 걸 낼 수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절차를 논하라, 설명하라 이렇게 나오죠. 원래 우리는 신고주의가 원칙이라고 했죠. 신고주의. 아까 앞에서 봤듯이 신고. 근데 국민들이 정직하게 진실되게 틀림없이 잘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고를 부실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고해야 될 생각을 안 하거나 하긴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그 오른쪽 페이지 위에 박스 나오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 사실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실을 조사해요. 자, 박스를 보시면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14일 이내라고 했죠.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부실하게 신고할 때,
그리고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요. 자, 괄호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사실 조사를 통해서 신고 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신고 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미신고나 아니면 부실 신고가 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사실을 조사 들어갑니다. 사실을 조사 들어갔더니 실제로 이러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최고한다라고 나왔어요. 최고.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최고는. 사실대로 신고하시오. 이렇게 촉구할 수가 있어요. 자, 괄호 3번. 이렇게 최고할 수 없으면 최고하려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소재가 분명해야 최고할 텐데 부실 신고할 정도면 행방이 무연한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최고 대신 공보나 관보, 게시판 이런 데다가 이제 공고, 인터넷에다가 공고하는 경우 공고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네, 괄호 4번. 이렇게 공고를 할 때는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상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고를 저기 있죠? 요거 최고나 자 공고할 때는 거기다 어떤 내용을 포함한다고요? 만약에 제 시간 내에 빨리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고 등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말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주자 불명 이런 식의 조치를 직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같이 알려야 된다. 상대방한테. 경고를 날리는 거죠. 그럼 괄호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의무자가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정해진 기간 내에 역시 신고를 안 해. 그럼 결국은 이걸 한다는 거죠. 이렇게 직권 조치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직권 조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신고를 안 해? 그러면 실제로 정정 등록 말소 등을 이렇게 합니다. 요게 이제 괄호 5번이었고요. 괄호 6번 보세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의무자가 확인 결과 거주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요거는 이제 거주 불명 요거 있죠? 거주 불명 등록에 대해서 절차를 자세히 한 것이에요. 그리고 괄호 7번으로 내려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렇게 직권 조치를 하게 되면 그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 의무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권 조치했다는 사실을 어때요? 알린다. 통보라고 할까요? 통보. 일련의 절차를 여러분 기억을 해두세요.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맨 마지막에 괄호 8번은 당연합니다. 관계공무원이 사실조사를 들어갈 때 이럴 때 증표를 내보여야죠. 공무원 신분증을 보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밑에 이어지는 게 이러한 직권조치 내용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의신청.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여기 이제 3번이에요. 3번. 그죠? 153페이지. 그렇죠. 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런 이제 그죠?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러한 처분일 또는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30일 내에.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해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의 신청한 내용이 만약에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이 신청 내용에 따라서 다시 주민등록표를 정정해야죠. 정정해야 한다. 그 다음 만약에 정정하지 않고 이의 신청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다 라고 판단되면 이제 기각 또는 각하를 하겠는데 이때는 상대방이 여러분
쟁송법에서 배웠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됩니다. 고지해야 되겠어요. 자, 됐습니다. 여기서 절차 끝났고 직권조치에 대한 절차는 끝났어요. 주민등록표의 제작성. 여러분 만약에 천재지변이 일어났어. 천재지변이 일어났어. 관청에 있던 이 정보 컴퓨터도 다 망가지고 해가지고 주민등록표 기록이 막 기록 자체가 훼손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제작성합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런데 뭘 근거로 하냐면 종전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럼 기존에 그 관청에 제출되었던 많은 서류들을 신청서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이걸 이제 다시 옛날 방식으로 다시 작성한다는 거야. 옛날에 기록되어 있던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잘못 작성될 수도 있으니까 신고 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되죠. 일단 박스를 먼저 읽어보면 재해, 재난 등으로 주민등록표가 멸실되거나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때 그럼 이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세대주가 변경된 때 그럴 때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도 생기나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완전히 새로운 형태, 과거는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거고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표를 제작성. 그 대신 그러한 사실을 상대방한테 알려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괄호 2번에 다시 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그 사유를 기록해야 되고 또 변경되기 이전의 주민등록표는 보존 관리해야 되고 보존 관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합니다. 자, 5번. 여기 이제 여러분 행정법 공부할 때 배웠던 건데 여기 바로 나오네요. 여러분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 배웠죠?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봅니다. 주소로 합니다.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합니다. 그래서 공법관계에서 주소는 한 군데예요. 장소가 한 군데고 이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입니다. 그리고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주민등록의 개념이 말하자면 큰 개념인 것 같아요. 주민등록은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관청에다가 알리는 것이 주민등록이에요. 근데 내가 새로운 장소로 이사할 때마다 매번 주민등록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입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죠. 이사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주민등록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6번 주민등록증의 발급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민등록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사진이 있고 뭐 성명이 있고 주소가 있고 뭐 많은 내용들이 여기 있죠. 주민등록증. 시장군수구청장은 17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17세 이상.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되기 전이라도 발급받을 수 있는 거야.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여기 이제 중증장애인이에요. 심한 분들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점자용. 그 다음에 2번 주민등록증에는 무엇이 담기느냐? 성명, 사진, 주민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그리고 혈액형은 본인이 원하면 혈액형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혈액형.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 재외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에는 또 재외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고요. 자, 아까 17세 이상을 얘기했는데 만 17세 이상이 되면 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합니다. 해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잘 모르죠. 내가 만 17세가 되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요. 만약에 발급 신청을 안 하는 자에게는 발급 신청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또 촉구합니다. 어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최고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 5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
이때도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6번 행정자치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전국적으로 전부 주민등록증의 모양을 전부 바꿀 수 있죠. 그런 적이 있었죠. 지금 현재는 신용카드처럼 이게 전자화돼 있어요. 전자화되는데 그 전에는 아무튼 달라졌습니다. 그때 일제히 갱신이 이루어졌던 것이야. 전부 다 교체를 한 적이 있었죠. 그 7번 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 신청서의 서식과 발급자. 8번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느냐? 수수료 징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해줘야 돼요. 국가가. 이건 국가 사무라고 했잖아요. 뭐 국민이 뭐 내가 언제 주민등록증 발급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필요에 의한 경우니까 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발급하는 경우는 가능해. 27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 27조는 바로 재발급이에요. 주민등록증 뭐 분실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받을 때는 그때는 수수료 징수 가능해요. 근데 주민등록증 발급을 이유로 또 조세나 그 밖에 어떤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7번.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이제 수험생들이니까 이제 시험장에 갔어. 시험장에 갔어요. 이제 감독관이 저 앉아 있는 사람들 일일이 이제 신분을 확인하는데 그때 뭘 제시합니까? 바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죠.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되는 거야. 그때 무슨 동사무소에서 미리 주민등록 등본을 떼 가서 한다거나 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출하거나 그러지 않죠. 이제 국가가 공인한 주민등록증은 국가가 공인한 어떤 신분증이야. 그러므로 자, 주민 제목이 바로 주민등록증에 따라서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 자, 국가기관뿐만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나 기업체 등에서도요.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호, 즉 박스 안에 있는 경우에는 만일 17세 이상인 자라고 한다면 주민등록증으로 그 신분을 확인해야지 다른 증빙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자, 박스를 보시면 민원 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민원 서류 접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생각납니까? 동사무소 같은 구청에 가서 민원 서류 접수할 때 공무원이 저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신분증 하나만 보여주면 됩니다.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하여 필요할 때 등등. 그러니까 입사시험 볼 때도요. 여러분 입사시험, 그러니까 민간기업의 입사시험 볼 때도 신분증 하나 갖고 가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서류를 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책에는 안 쓴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책에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55페이지 그 박스 바로 윗줄에. 요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제 교재는 없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민간기업에다가 이제 입사시험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우편물로 제출할 때 있죠. 우편물. 예, 우편물을 제출할 때는 거기에다가 뭐 주민등록증을 넣어서 제출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때는 뭐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라던가 아니면 주민등록 초본을 떼서 보내라던가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건 예외죠. 156페이지 위에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여러분 길을 가다가 또는 운전을 하다가 교통위반으로 걸렸어. 그러면은 교통위반은 아마 운전면허증 보여달라고 할 테죠. 아무튼 뭔가 여러분이 거동이 수상해가지고 경찰관한테 이제 걸렸어. 그러면 경찰관들이 여러분에게 뭘 달라고 하죠. 그때 바로 뭐예요?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합니다. 길거리에서 막 싸우다가 혹시 신고가 들어갔어. 그럼 경찰관이 와서 바로 하는 일이 뭐예요? 처음에 신분증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17세 이상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뭘까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에요. 이런 법적 근거 없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 하면 거절하면 됩니다.
함부로 나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경찰관들에게는 이런 특혜를 준 거지. 제시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시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마침 주머니에 주민등록증이 없어. 그래서 따로 신원을 증명하는 어떤 증거물이 없다고 하면 경찰관이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파출소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그러지? 그러면 자, 거주관계나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근 관계 관서가 파출소나 지구대나 경찰서를 말해요. 여기에서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괄호 2번. 사법경찰관리는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화, 이런 조문까지 써놨네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너무나 당연한데 하도 불친절한 경찰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법률을 만든 것 같아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 근무 중인 경우에는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는 내봐야 합니다. 참고로요, 사법경찰관리라고 나오죠. 요거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사법경찰관 플러스 사법경찰리 해가지고 사법경찰관리인데, 제 기억으로는 7급 이상 7급 이상 공무원은 사법경찰관 이렇게 부르고 8급 이하는 사법경찰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권한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자, 156페이지에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요거는 그러니까 2015년에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또 안 나오겠지. 금년에는 안 나올 겁니다. 한번 봐두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언제 하느냐. 그 박스를 보시면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변경.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제 개명 재판을 통해서 개명하게 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괄호 2번은 자, 주민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민등록증을 제출받았는데 도저히 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훼손이 됐다 이거야. 훼손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그 당사자에게요, 당신 말이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괄호 3번은 이제 수수료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발급. 그런데 그렇죠?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수수료 재발급하는 거잖아. 따라서 박스 안에 있는 사유, 발급상의 잘못, 행정기관이 잘못했을 때는 물론 제외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위에 10번 중증 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이런 표현 나오고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 이른바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중증 장애인 나오죠. 대개 1급에서 3급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중증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수 없으니까 이때는 네 번째 줄 끝에요. 관계 공무원을 하여금 직접 방문하게 하여 발급,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제도예요. 발급, 재발급.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이런 문제가 만약에 출제됐을 때 그 왼쪽 페이지에 아래쪽에 있는 것만 달랑 쓰는 것보다 금방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이 발급, 재발급 내용도 한 두어 줄 썼으면 어떨까요? 그럼 훨씬 답안이 돋보이겠죠? 배웠던 걸 기껏 배워놨는데 안 쓰면 억울할 거. 제 문제집에도 이런 내용을 써놨었어요. 중증 장애인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것도 역시 재발급 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재발급의 절차가 약간 다르다.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11번 문제. 주민등록 전산정보센터의 설치라고 나옵니다. 이건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이 설치 주체입니다. 지금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전산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괄호 2번처럼 행자부 장관은 그러니까 재해나 재난 등이 발생한 걸 대비하기 위해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니까 복사본을 만들어 놓으란 얘기야. 하나가 고장났으면 큰일 나죠. 하나가 고장나서 훼손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다시 항상 백업이 뭔지 아시잖아요. 복사해 놔라. 네, 12번.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라고 돼 있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청장, 읍면동장 또는 주장소장이 신청합니다. 일단 열람이라는 것은 열람은 이제 눈으로 본다는 것이고 이제 문서로 받는 거는 교부 받는 거죠. 여기 등본과 초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법률에는 그 설명이 없습니다. 등본이 뭐고 초본이 뭔지 설명은 없는데 알아두셔야 되죠. 아시는 분도 계실 거야. 등본을 뗀다는 얘기는 세대주를 포함해서 그 세대 전원이 표시된 내용 문서를 받는 게 등본이잖아요. 예, 주민등록 등본 한 통 주세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원 전체가 표시된 걸 받습니다. 근데 주민등록 초본을 주세요 하면은 나에 대한 정보만 거기 나옵니다. 개인의 것만 아시죠? 자,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네, 괄호 2번. 누가 신청하나 보세요. 열람 신청 또는 교부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으면 그 위임받은 자가 해도 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박스 안에 있는 자들은 본인이 아닐지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사실은 개인의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검찰총장 누굽니까? 최동욱 씨. 뭐 공인이니까 얘기해도 되죠. 최동욱 씨 그 사생활 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했잖아. 그때 문제됐던 게 몇 명 공무원들이 최동욱 씨의 그런 개인 정보를 몰래 뽑아다가 그걸 알아냈단 말이야. 이거는 범법 행위예요. 이러한 그 주민등록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 행위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사람이 함부로 주민등록 상황을 열람하거나 교부 청구해서 받아가면 안 됩니다. 이건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박스 안을 읽어보면 이거는 제외다.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그리고 소송, 비송사건 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요 상대방을 이제 어떤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 민사소송 제기했는데 그 사람이 주소를 모르죠. 그러면 일단 소송을 제기해놓고 그러면 그 소장에는 그 사람의 주소가 없단 말이에요. 소장에는. 그러니까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당장 그 주소 보정 명령이라는 게 나옵니다. 주소 보정 명령. 주소가 적혀 있지 않으니 주소를 다시 적어내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주소 보정 명령 받으면 그 문서를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제출하면 그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초본을. 그리고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다음 페이지에 가면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도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번 다음 항목이 어느 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열족, 가족들 할 수 있습니다. 6호를 보니까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조문이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령은 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괄호 3번 봅니다. 자,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해서 열람하거나 교부시킵니다. 다만 전자문서나 그러니까 이메일로 받거나 아니면 무인 민원 발급기, 길거리를 가다 보면 길거리가 아니라 이제 백화점이나 관공서 같은 데 보면 기계로 인출기 같이 생긴 현금 인출기 같이 생긴 기계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지문을 딱 찍으면 그러니까 본인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거 무인 민원 발급기는요 본인 것만 발급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지문을 찍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가서 발급받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4번 2항의 6호 및 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하고 아까 얘기한 거예요. 6호가 뭐예요?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자세히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요, 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초본만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6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 하는 자잖아. 이 경우에는 등본은 안 되고 초본만 한정해서 열람하거나 교부할 수 있습니다. 교부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괄호 5번은 원칙으로부터 당연히 나오는 말인데, 만약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 신청을 하게 되면 제한하는 거지. 안 내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왜 이걸 거절하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 두 번째 줄에 보면 개인의 사생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상대방이 그 이유를 알려줘야 됩니다. 괄호 6번.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가정폭력 피해자. 이제 부부싸움을 막 하다가 남자가 이제 부인 뭐 폭행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막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뭐 접근금지 처분 같은 게 내려져요. 그 접근금지 처분의 근거 법률이 바로 이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입니다. 요 가정폭력 피해자하고 만약에요, 주민등록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 여러분, 그 접근금지 처분 받았다 가지고 바로 이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별거 상태에 들어가면서 주소지가 다를 수도 있어. 이럴 때는요, 그 주민등록 그 등록표 열람이나 교부 요거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하도록 한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 괄호 7번. 괄호 7번은 뭐 그 똑같은 얘기네요. 6번과 7번은 이제 묶어서 같이 이해하면 되고. 8번 보시면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직계비속이,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8번. 이제 남녀, 이게 부부인데 이혼했어. 이혼했다고 합시다. 여기에 만약에 직계비속이 아들 딸이 직계비속이에요. 직계비속이 그 아빠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 아빠하고 같이 살고 있을 때 이제 엄마는 생모인데 따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주민등록 등본을 열람하거나 교부 신청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너무나 당연한데, 왜냐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니까. 근데 직계비속은 아까 앞에 조문 보니까 본인의 직계비속은 또 신청이 가능하도록 위에 박스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따라서 제한을 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신청을 하면, 네? 이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보여달라 이렇게 신청할 때는 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본.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만.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이미 이혼해서 다른 어떤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다른 사람. 등본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정보까지도 알려지니까 안 된다. 그래서 초본. 자, 13번 문제요.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 요건 뭐 별건 아니에요. 요건 뭐 출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 행정자치부 장관 이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줄에 그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13번은 넘어가고, 14번. 주민등록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행정기관 등의 의무는 주민등록표를 관리할 때 주민등록표가 멸실, 도난, 유출 또는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 당연히 해야 되겠죠. 개인의 사생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번, 주민등록표 관리자는 이 법에 따른 보유 또는 이용 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를 이용한 전산처를 해서는 안 됩니다. 3번도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업무에 종사했던 자는 자기가 알았던 그런 정보들을 누설하면 안 되죠. 다른 타인에게. 15번, 전산자료를 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 감독. 행자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를 활용하는 자에 대해서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등록 관련 민원 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이렇게 나왔죠.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신청과 교부, 이의 신청이나 그 밖의 주민등록과 관련된 제반 신고 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것도 별건 아니네요. 전자문서로 요즘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17번 보시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상의 지인이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거죠. 공직선거법에 따라 언론사나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 제시를 하려는 자, 선거 운동 기간은요, 선거에 관한 의견 제시를 함부로 했을 때 이것이 공정선거를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명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명 확인을 했는데 이때만큼은 그게 진짜 이름인지 알 수 있도록 행자부 장관이 이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인을 확인해 준다. 그리고 18번. 주민등록표를 관리하다가 혹시 불의의 사고로 정보가 누설됨으로써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죠. 이때 대비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공제에 가입해야 됩니다.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아니네요. 이런 거 나중에는 의무사항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제 법이 개정되면. 현재는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이었고, 밑에 벌칙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벌칙을 우리 주관식에서 직접 물어보지는 않겠고, 형벌, 과태료가 아주 엄중하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죠. 양벌 규정도 있고, 과태료. 네. 그 다음에 이제 162페이지로 갑니다. 제7장. 자, 제목은 안 쓸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자가 어느 쪽에 있나 봐요. 가족관계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사항 이외에 어떤 다른 업무도 이 안에 약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제외국민들의 그 신고, 제외국민 신고뿐만 아니라 이제 국적을 취득하거나 할 때, 외국인이 한국의 귀화 등을 통해 가지고 국적을 취득할 때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관계가 형성된다고 봐가지고 이제 이 법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법은 이 법이 탄생한 배경 아십니까? 예전에는 호적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집에 호적부를 열어보면 호적이에요. 실제로 호적부가 딱 있어. 그러면 왼쪽 맨 상단에 우리의 조부, 할아버지가 여기, 할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옆에 이제 조모님이 여기, 할머님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 이렇게 있고, 쭉.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집안의 대표 가장이야. 하나의 호적을 이루고 있는 가족에서 최고 대장이 누구라고?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밑에 부모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직계비속들이 쭉 있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와 관계된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는 삼촌, 고모도 있고 다 있어. 그럼 일종의 전통, 우리가 전통 가족의 개념, 전통 가족은 이렇게 확대 가족이 있잖아요. 가부장적인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잘 보세요. 이 집안의 제2위는 원래 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열상 할머니가 2위인데 이상하게 과거 호적제도에 따르면 아버지가 이 자리를 꿰차고 들어갑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호주가 되는 거야, 이런 거. 네. 요 단어가 아까 생각이 안 나는데 호주라고 불렀습니다. 호주가 됩니다. 여전히 있어도.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의 어머니잖아.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호주인 집에 세대원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이건 이상하죠. 이게 바로 남녀 불평등 사상을 반영한 거고, 조선왕조, 유교의 전통을 반영한 겁니다. 남자가 우선이라 이거지. 이건 당연히 현대 헌법에
원칙상 남녀 불평등으로서 인간의 존엄성도 해치운다 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합치.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날 오늘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나왔는데 성매매 특별법이 합헌이라는 결정 나왔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이게 성을 매수하거나 이제 성을 주고 사고 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란 얘기예요.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그건 그냥 합헌이야. 그냥 합헌 이렇게 해버립니다. 어떤 경우는 위헌이다. 작년에 보면 간통죄는 그냥 위헌 이렇게 나왔어요. 바로 그 위헌 결정 나는 순간 그때부터 간통이라는 건 범죄는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도는요 그냥 위헌이라고 안 해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는데 이것도 일종의 헌법에 반한다는 내용이긴 하지만 만약에 간통죄를 없애듯이 이런 호적 제도를 호주 제도를 단칼에 없애버리면 가족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제도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사회에. 그지? 어떻게든 가족 관계를 공시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는 이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들라고 기간을 줍니다. 기한을 딱 줘가지고 이때까지 만드시오.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제도는 그냥 유지시켜 줍니다. 이런 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에요. 말씀이 길어졌어요. 역사적인 그런 법률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크게 변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호주를 중심으로 한 어떤 가족 단위로 가족 관계가 공시되어 왔는데 이제는 개인 위주예요. 그래서 나의 가족 관계 등록부를 열어보면 우리 삼촌이나 고모 이런 사람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관계 등록부 기본 증명서를 떼어보면 거기에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만 나와. 아시죠? 반계 혈족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표시해 준다는 큰 의미가 생겼습니다. 자, 보세요. 목적. 이 법은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결혼하면 여기 가족관계가 막 발생하잖아. 그런 것들을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편의상 여기 이제 목적까지만 했고요. 좀 쉬었다가 3교시에 계속 나머지 부분 하겠습니다.